미국 최대 푸드 매거진이 전례 없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K푸드 열풍이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미국 요리계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트레이더 조스 냉동 김밥이 2주 만에 완판되고 한국식 치킨집이 뉴욕 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상의 허상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된 미국 최고 푸드 크리틱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발효된 채소와 고춧가루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녀가 서울에서 7일간 직접 체험하고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미국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돌파했고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된다. 나도 당장 한국 가야겠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오후 6시에 라이브 쿠킹쇼를 진행하는 푸드블로거예요. 200만 명의 팔로워가 제 요리를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기죠.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 조명 아래 서 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아일랜드 키친 위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재료들이 놓여 있어요. 프랑스산 블루치즈, 이탈리아 트러플 오일, 스페인 이베리코 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프렌치 오니언 수프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르크루제 냄비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700년 전부터 파리에서 사랑받아온 정통 레시피입니다. 진정한 요리는 기술과 전통이 만나는 곳에서 탄생하거든요. 댓글창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대부분 찬사였지만 가끔 이상한 질문들이 올라와요. 사라님, 한국 음식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김치찌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K-푸드 리뷰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시아 퓨전 요리들 말씀이시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퓨전은 요리가 아니라 실험이에요. 진짜 요리에는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정교한 기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저는 늘 맨해튼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을 순례합니다. 르베르나르딘, 11 메디슨 파크, 다니엘. 세계 최고의 셰프들과 나누는 대화가 제 영감의 원천이에요. 어제 저녁에는 다니엘 부쿨드 셰프와 만났습니다. 사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꾸 아시아 음식 얘기를 하던데. 그가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라면이니 떡볶이니 하는 것들 말이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제대로 된 스톡도 우리지 못하면서 무슨 요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스턴트면에 고춧가루 뿌린 수준이잖아요. 사실 저는 한 번도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코리아타운 앞을 지나다 보면 김치 냄새와 마늘 냄새가 코를 찔러서 빨리 지나쳤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에는 늘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서양 요리들만 올라갔어요. 저희 집 주방은 마치 파리의 고급 델리카테슨 같았습니다. 냉장고에는 프랑스 로크포르 치즈, 이탈리아 프로슈토, 스페인 하몬 이베리코가 가득했어요. 제 요리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정통성과 우아함, 그리고 세련됨. 이것이 진짜 요리의 조건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팔로워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댓글에서도 자꾸 K-푸드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김밥이나 떡볶이 먹방을 올리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트레이더 조스에서 냉동 김밥이 품절됐다는 뉴스까지 봤어요. 한국계 블로거가 틱톡에 올린 영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냉동식품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분명히 마케팅이야. 제가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유행이 지나면 금세 잊혀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 교류하며 세계 최고의 요리들을 맛보고 평가해왔는데 단순한 아시아 길거리 음식이 그보다 특별할 리 없거든요. 그날 밤 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뭘 보고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SNS에서 예쁘게 보이는 것과 진짜 맛있는 요리는 다른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여전히 제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푸드앤드와인 매거진 본사로 향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40층 건물 최상층에 있는 편집장실에 들어섰을 때 제임스 맥도널드 편집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는 커피도 권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말이에요. 책상 위에는 각종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트레이더 조스 냉동 김밥 품절 기사, 한국 치킨 체인점 매출 증가, 그래프, 소셜미디어 K-푸드 해시태그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면서 설명했습니다. 틱톡에서 한국계 블로거가 냉동 김밥 하나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200만 뷰를 넘겼다는 거예요. 트레이더 조스에서는 김밥이 2주 만에 완판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라 안이라는 블로거가 어머니와 함께 냉동 김밥을 먹으며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단순해 보이는 영상이었는데 댓글이 4천여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MBC에서는 한국식 콘도그가 뉴욕부터 캔자스까지 히트를 쳤다고 보도했고 BBQ 치킨은 3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레스토랑 체인으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냥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유행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한국 음식 수출량이 20%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햇반 매출은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 늘었다고 했습니다.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요? 제임스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과장된 마케팅에 현혹되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설명한 한국 음식의 실체는 이랬습니다. 김치는 너무 짜고 매워서 위에 안 좋고 라면은 나트륨 덩어리라는 거예요. 떡볶이는 탄수화물과 정제당의 완전체라고 해외 건강 전문 매체에서 경고했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제임스가 창가로 걸어가며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와달라는 거였어요. K-푸드의 허상을 파헤쳐서 독자들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 다루되 위생 상태와 영양 성분, 실제 맛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의 솔직한 반응도 담아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가 책상으로 돌아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항공료와 체재비였어요. 2주면 충분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2주 안에 K-푸드의 모든 허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제임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미국 최고의 푸드 크리틱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제 안목과 경험을 믿는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음식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과장된 마케팅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이미 기사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K-푸드 열풍의 불편한 진실, 소셜미디어가 숨긴 한국 음식의 실체, 왜 우리는 K-푸드에 속고 있는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찾으려던 진실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한국 음식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로 K-푸드 열풍의 허상을 낱낱이 밝혀낼 거라고 말이에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전투 태세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한국 음식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자료가 가득했어요.
이번 취재로 K-푸드 열풍의 허상을 낱낱이 밝혀낼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저는 벌써 관찰을 시작했어요. 공항철도 안에서 냄새부터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운 향이 섞인 독특한 냄새였어요. 아마도 고춧가루와 마늘 냄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는 명동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K-푸드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명동 거리는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길거리 음식 가판대들이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제임스가 말한 그 나트륨 덩어리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런 음식들을 사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식당에 가야 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물어봤어요. 그가 추천한 곳은 명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김치찌개 전문점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가게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플라스틱 의자들, 그리고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들. 미국의 위생 기준으로는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은 환경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주방에서 나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영어는 전혀 하지 못하셨지만 손짓으로 메뉴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취재의 핵심 타겟 중 하나였거든요. 잠시 후 나온 김치찌개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진했어요. 냄새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기사에서 이 비주얼을 강조할 생각이었거든요. 첫 한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매웠지만 단순히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깊고 복합적인 맛이 입안을 감쌌어요. 발효된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된장의 깊은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단맛도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고춧가루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숟가락이 계속 입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나온 반찬들도 하나씩 맛봤어요. 콩나물 무침은 아삭아삭한 식감에 참기름 향이 고소했고 시금치나물은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제 표정을 보며 웃으셨어요. 맛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 음식이 맛없어야 제 기사가 완성되는 건데 솔직히 맛있었거든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외국인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것 같은 그들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설명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응해줬어요. 토마스와 안나라는 이름의 20대 커플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빨간 색깔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특히 김치의 발효된 맛이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와 비슷하면서도 더 복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나는 반찬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하나의 메인 요리를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사이드 디쉬가 나오는 건 처음 경험해본다고 했어요. 각각이 모두 다른 맛이면서도 조화를 이룬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하려던 음식을 외국인들이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취재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성급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치찌개의 맛이 제 예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깊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매운맛으로만 승부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체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음식만으로는 전체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K-푸드 열풍에 정말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김치찌개만큼은 제 편견과 달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한국 음식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100년이 넘는 전통시장이라고 했는데 진짜 한국 서민 음식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종로가역에서 나와 광장시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빈대떡을 굽는 냄새였는데 마치 견과류를 볶는 것 같은 구수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시장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먹거리 골목으로 들어가자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빈대떡 가게들마다 손님들로 꽉 차 있었어요. 비빔밥, 만두, 마약김밥, 떡볶이 등 대부분의 한국 음식. 코너마다 음식을 맛있게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이채로웠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상인들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일본인 관광객에게 유창한 일본어로 빈대떡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유명하다는 순인의 빈대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줄이 상당히 길었어요.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려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빈대떡과 고기 완자 그리고 막걸리. 저는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빈대떡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두툼하고 크기도 컸어요. 겉은 바삭하게 구워져 있고 속에서는 김치와 콩나물, 돼지고기 등의 속재료가 보였습니다.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식감은 정말 놀라웠어요.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했고 녹두의 고소함과 김치의 신맛, 돼지고기의 감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기름진 전이 아니었어요. 함께 나온 고기 완자도 특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동그란 완자 같았는데 먹어보니 다진 고기와 야채가 부드럽게 섞여서 입안에서 녹는 듯 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것 같은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와 10대 자녀 둘이었는데 모두 빈대떡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김치가 들어간 빈대떡을 거부감 없이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어로 대답해줬어요. 처음에는 김치 냄새 때문에 걱정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발효된 맛이 치즈와 비슷하면서도 더 상큼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녹두의 고소함이 정말 좋다고 했어요. 말레이시아에도 비슷한 콩 요리가 있지만 이렇게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10대 딸이 한 말이었어요. 자기는 평소에 야채를 안 좋아하는데 빈대떡 안에 들어있는 콩나물과 부추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채 특유의 풀레가 없고 오히려 아삭한 식감이 재미있다고 말했어요. 빈대떡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시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마약김밥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음식도 있었어요. 꼬마김밥에 마약처럼 땡긴다는 와사비와 간장을 황금 비율로 섞은 소스를 찍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름 때문에 외국인들이 진짜 마약이 들어간 줄 오해했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에 마약김밥도 사서 먹어봤습니다. 작은 김밥이었는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어요. 와사비 소스는 생각보다 맵지 않고 단맛과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었어요. 비빔밥을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비빔밥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로 이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색깔별로 정리된 나물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초록색 시금치, 노란색 콩나물, 흰색 무채, 빨간색 당근채. 마치 팔레트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능숙하게 밥 위에 나물들을 올리고 고추장을 한 숟가락 넣어주셨어요. 비빔밥을 먹어보니 각각의 나물이 모두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금치는 부드럽고 고소했고 콩나물은 아삭했으며 도라지는 쫄깃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모든 재료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옆에 앉은 프랑스에서 온 젊은 커플이 비빔밥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젓가락 사용에 어려워하자 할머니가 다가와 손짓으로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프랑스 여자는 비빔밥의 색깔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야채가 한 그릇에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각각의 야채가 모두 다르게 조리되어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강에 해로운 길거리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야채와 발효식품을 활용한 균형 잡힌 식단이었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들고 있던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빈대떡 예상보다 훨씬 복합적인 맛, 녹두의 영양가는 비빔밥 다양한 야채의 조합, 영양학적으로 어떨까? 발효식품의 비중이 높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광장시장에서 본 한국 음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정말 건강에 좋은 걸까요? 나트륨 함량은 어떨까요? 그리고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과 실제로 경험한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분명히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현대적인 한국 음식점들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한국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이런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동에서 홍대로 이동하려던 참이었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길거리에 서 있었어요. 무거운 카메라 장비까지 들고 있어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으냐고 장비가 젖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걸까요? 그가 자신을 김민준이라고 소개했을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들고 있는 장비를 보고는 기자냐고 물었어요. 저는 푸드블로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취재냐고, 어떤 음식들을 먹어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와 빈대떡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전통 음식들도 좋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현대적인 음식들도 있다고 했어요. 혹시 시간이 있다면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안전할까?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표정과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고 신뢰가 갔습니다. 무엇보다 기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 씨가 데려간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평범해 보였는데 안에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민준 씨는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일반적인 떡볶이와는 달랐습니다. 로제 떡볶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토마토 크림 소스가 들어간 퓨전 버전이었어요. 첫 한 입을 먹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매운맛은 있었지만 크림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뤘어요. 전통적인 고추장의 매콤함과 서양식 크림 소스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 씨는 설명했어요. 이런 음식들이 요즘 젊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라고요. K-팝이나 K-드라마처럼 음식도 진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민준 씨가 보여준 건 치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양념 치킨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로 버무린 치킨이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프라이드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소스가 겉에 발라진 게 아니라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달콤함과 매운맛의 밸런스가 절묘했습니다. 민준 씨는 말했어요. 한국 치킨의 특징은 다양한 맛이라고 했습니다. 간장치킨, 마늘치킨, 허니버터치킨 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각각이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준 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민준 씨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정성이라고 했어요. 김치 하나를 담그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찌개 하나를 끓이는데도 여러 가지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반찬들을 모두가 함께 먹고 찌개도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눔의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나트륨이 많고 매운 음식들이 건강에 안 좋다는 지적도 있지 않느냐고 했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국 음식의 기본은 발효식품과 채소라고 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모두 발효식품이고 나물 반찬들은 대부분 채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사실도 언급했어요. 만약 한국 음식이 정말 건강에 해롭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혹시 한국의 전통시장 말고 현대적인 식당도 가보고 싶다면 추천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들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통시장과 서민 음식점만 다녔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음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민준 씨가 추천한 곳은 강남에 있는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젊은 셰프가 한국 전통 음식을 프렌치 기법으로 재해석한다고 했어요. 헤어지면서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평가할 때 편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고 했어요. 모든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민준 씨가 저에게 보여준 친절한 말이에요. 처음 보는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문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제가 계획했던 기사와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준 씨가 보여준 친절함과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만난 김민준이라는 사람을 통해 한국 음식의 또 다른 면을 봤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 이것이 K-푸드 열풍의 진짜 이유일까? 내일은 민준 씨가 추천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민준 씨가 추천한 강남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오름이라는 이름의 한식 파인다이닝이었어요. 한결같이 정직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셰프의 다짐이 담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모던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한국 전통미의 요소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현민 셰프가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해줬어요. 그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프렌치 기법으로 응용해서 새로운 한식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웰컴 드링크가 놀라웠습니다. 호박과 유자를 베이스로 한 따뜻한 차였는데 새콤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이런 조합을 생각해낸 것 자체가 창의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아미즈 부슈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안념 캐비어와 훈연 철갑상어를 올린 작은 파이였는데 한 입에 들어가는 크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맛의 층위가 복잡했습니다. 셰프가 설명해줬어요. 이 요리는 전통 궁중 음식의 정교함과 프렌치의 기법을 결합한 거라고 했습니다. 캐비어는 한국 전통 젓갈의 현대적 해석이고 훈연 기법은 우리나라 고기잠자리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메인 코스로 나온 것은 감태 전병이었습니다. 감태라는 해조류를 얇게 펴서 구운 것 위에 각종 해산물과 야채를 올린 요리였어요. 비주얼부터가 놀라웠는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맛을 보는 순간 정말 감탄했어요. 감태의 바다향과 해산물의 신선함, 그리고 각종 야채의 아삭함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소스는 전통 간장을 베이스로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맛이었어요. 셰프가 말했습니다. 이 요리는 조선시대 궁중 요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의 정신은 살리되 형태는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라고요. 그 다음 나온 요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새우 성게장과 육젓이 들어간 비빔면이었어요. 비빔면이라고 하니 분식점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상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은 메밀로 만든 얇은 소면이었고 그 위에 성게장과 육젓, 각종 나물이 아름답게 올려져 있었어요. 비빔장도 전통 고추장을 베이스로 했지만 훨씬 섬세하고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한 젓가락 먹어보니 입안에서 바다와 땅의 맛이 조화를 이뤘어요. 성게의 진한 바다맛과 육젓의 깊은 감칠맛, 그리고 나물들의 상큼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커플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는 아시아계로 보였고 여자는 서양인이었는데 둘 다 음식에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음식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재미교포라고 소개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프랑스 출신이라고 했어요. 파리에서도 많은 파인다이닝을 경험해봤지만 이런 독특한 조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들의 깊은 맛에 감탄한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은 없었냐고요. 프랑스 여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맵고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섬세하고 균형 잡힌 맛이라고 했어요. 특히 여기서 놀라운 건 각각의 요리가 모두 다른 맛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프렌치는 버터와 크림으로 통일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식은 각각이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했어요. 메인 요리로 나온 것은 설야멱적이었습니다. 동백류로 숙성한 한우를 특제 간장 소스에 재운 쇠고기 양념구이였어요. 조선시대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기의 부드러움이 정말 놀라웠어요.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간장 소스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는데 서양의 브라운 소스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깊이였어요. 함께 나온 반찬들도 모두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인 반찬이 아니라 각각이 하나의 작은 요리였어요. 김치도 있었는데 일반 김치와는 달리 발효 정도를 조절해서 산뜻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것은 오방떡이었어요. 5가지 색깔의 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는데 각각이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콤하지만 과하지 않고 은은한 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셰프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이 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운맛,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발효식품들이 장 건강에 좋고 다양한 야채들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요? 셰프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한번 맛을 보면 대부분 감동받는다고 했어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한식의 발효 기술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치즈나 와인의 발효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지만 그 결과물의 복잡함과 깊이는 비슷하다고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식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음식이라는 철학도 외국인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간다고 했습니다. 반찬을 함께 먹고 찌개를 함께 떠먹는 문화가 새롭다고 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정교한 요리 체계였어요. 서양 요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깊이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기사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K-푸드 열풍은 마케팅이나 유행이 아니라 진짜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임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취재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K-푸드의 허상을 파헤치는 대신 그 진짜 가치를 알리는 기사를 써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쓰면 제임스가 화낼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사라, 도대체 뭔 소리야? 우리가 왜 한국에 너를 보냈는지 잊었나? K푸드의 허상을 파헤치라고 한 거잖아.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겠다니 현지 음식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은 거 아냐?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K푸드의 문제점을 찾으러 온 거였는데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찌개의 깊은 맛, 광장시장의 활기, 민준 씨의 친절함, 그리고 어젯밤 파인다이닝에서 느낀 감동. 이 모든 것들이 진짜였어요. 저는 다시 이메일을 썼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영양학자나 한식 전문가와도 인터뷰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균형 잡힌 기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제임스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은경 교수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했어요.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정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최근 10년간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했어요.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식물성 식품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평균적인 한식 한 끼에는 8배에서 10가지의 서로 다른 식물성 식품이 들어가죠. 이는 세계 어떤 요리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요구르트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칼륨 섭취량도 매우 높아서 실제로는 균형이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조미료들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들이 감칠맛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매운맛에 대해서도 답을 얻었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단순히 매운맛만 내는 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항염 효과도 있다는 거였어요. 적당한 매운맛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답했어요. 맛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이 원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데 한식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음식이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음식연구원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연구원들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김치를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훨씬 높아요.
김지영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과 직결되죠. 또 다른 연구원은 한식의 밥상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인들은 한 끼에 평균 15에서 20가지의 서로 다른 음식을 먹어요. 이런 다양성이 영양소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춰주죠. 그들은 또한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세계 3위라는 것,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른 아시아계에 비해 당뇨병과 심장병 발병률이 낮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원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말이었습니다. 한식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의 음식이에요. 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음식이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민준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기꺼이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홍대의 한 카페에서 만난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라님이 느끼신 게 바로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요. 매일 먹는 음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K-팝이나 K-드라마가 먼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도 관심 있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정말 맛있으니까 이렇게 인기가 된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더 많이 알려질 거예요. 민준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라님처럼 편견을 갖고 왔다가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좋은 건 숨길 수 없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K푸드 열풍은 마케팅이 만들어낸 거품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와 정성, 그리고 진짜 맛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미국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한국 가정의 식탁이었어요. 민준 씨에게 부탁했더니 흔쾌히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신다는 집밥을 먹어보라고 했어요. 민준 씨의 집은 강남의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하지만 주방에서 나는 냄새만으로도 이미 기대가 됐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셨어요. 간단한 영어로 인사를 나누고 민준 씨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온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다고 하세요.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평소보다 반찬도 많이 만드시고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10여 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김치, 나물들, 조림, 무침. 각각이 모두 다른 색깔과 맛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메인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된장찌개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는데 김치찌개와는 또 다른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이 된장은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담근 거라고 하시네요. 첫 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된장의 깊고 구수한 맛, 두부의 부드러움, 호박과 양파의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건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었어요. 어머니, 이 된장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께서는 민준 씨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가서 몇 달간 발효시킨다는 거였어요. 중간중간 정성스럽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시간이 필요해요. 박 여사께서 민준 씨를 통해 답하셨습니다. 급하게 만든 음식은 급하게 사라져요. 하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몸과 마음을 오래 따뜻하게 해줘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느꼈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 음식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육볶음도 놀라웠어요. 매콤달콤한 맛이었는데 고추장의 매운맛이 설탕이나 조미료로 만든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단맛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 고추장도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춧가루, 메주가루, 엿기름을 섞어서 몇 달간 발효시킨 거라고 하세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수제품이었어요. 마트에서 사온 기성품이 아니라 직접 정성으로 만든 재료들로 요리한 음식이었습니다. 반찬들도 하나하나 맛봤어요. 시금치 나물은 담백하면서도 참기름의 고소함이 입안을 감쌌고 콩나물 무침은 아삭한 식감의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무김치는 김치와는 또 다른 시원한 맛이었어요. 반찬 하나하나에 모두 다른 조리법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각각의 재료가 가진 특성을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식사 중에 박 여사께서는 계속 제게 더 먹으라고 권하셨어요. 한국어로 많이 드세요라고 하시는데 그 표정에서 진심 어린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준 씨가 답했습니다. 특히 멀리서 온 손님이면 더욱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의 근원을 말이에요.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게 한국 문화의 일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 여사께서 후식으로 식혜를 내주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었는데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여사께서는 민준 씨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을 넣고 몇 시간 동안 삭힌 다음 끓여서 설탕을 넣는다고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깊은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민준 씨가 통역해 줬습니다. 음식은 사랑이라고 하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손님을 환대하는 마음이 음식에 들어간다고 하세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만드는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져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거라고 하세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K푸드 열풍의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맛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정성과 사랑, 그리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박 여사께서는 저에게 김치를 포장해 주셨어요. 비행기에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가 가르쳐준 말이었어요. 박 여사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정직하게 써야겠다고.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도,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두 솔직하게 말이에요. 제임스가 화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K푸드는 허상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와 사랑이 만들어낸 진짜 문화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테이스트 오브 트루스,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음식 그 이상의 것들이었어요.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진짜 K푸드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박 여사께서 싸주신 김치와 함께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이 담긴 노트들이 들어 있었어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뉴욕에 돌아가면 제가 쓴 기사를 어떻게 발표해야 할까? 제임스의 반응은 어떨까? 그리고 독자들은 이해해 줄까?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뉴욕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공항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푸드앤드와인 매거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임스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임스의 표정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보낸 초안을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사라, 이게 뭐야? 그가 서류를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한 기사가 이거야. K푸드를 찬양하는 글이잖아.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임스, 저는 진실을 썼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요. 진실?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몇 끼 먹어보고 감정에 휩쓸린 게 진실이야. 우리 독자들은 객관적인 분석을 원한다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객관적인 분석이에요. 영양학 교수, 연구원들과의 인터뷰, 실제 데이터들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 함량, 한식의 식물성 식품 비중,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들.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나트륨 과다 섭취는? 매운 음식의 위험성은? 그것도 편견이었어요. 저는 박은경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의 칼륨 섭취량이 높아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룬다고 해요. 그리고 적당한 매운맛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임스는 한동안 자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좋아, 데이터는 인정하겠어. 하지만 독자들이 받아들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K푸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해왔는데.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저널리즘이잖아요. 그때 제임스의 비서가 들어와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MBC에서 K푸드 관련 인터뷰 요청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왜 MBC에서? 제임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비서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사라 윌슨의 라이브 영상들이 바이럴됐다고 해요. 특히 광장시장에서 빈대떡 먹는 영상이 틱톡에서 200만 뷰를 넘겼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올린 짧은 영상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니요. 비서가 계속 설명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사라 윌슨이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많대요. 제임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사라, 이거 기회야. MBC 인터뷰 받아. 그리고 기사도 내가 쓴 대로 가자.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변화한 과정을 더 자세히 써. 처음에 가졌던 편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솔직하게 말이야. 그날 오후 MBC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는 제가 한국에서 올린 영상들을 보여주며 질문했어요. 사라 윌슨 씨, 한국에 가기 전과 후에 K푸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에 해롭고 단순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음식에 담긴 철학이요. 저는 박 여사님이 해주신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음식이죠. 인터뷰가 끝난 후 제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정직한 인터뷰 고마워요. 저도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편견을 인정하고 바꾸는 모습이 용기 있어 보여요. 며칠 후 제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트루스,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음식 그 이상의 것들. 기사는 처음에 제가 가졌던 편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처음 맛봤을 때의 당황스러움, 광장시장에서의 놀라움, 민준 씨와의 만남, 파인다이닝에서의 감동, 그리고 박 여사님 댁에서의 마지막 밤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한국에서 음식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 정성과 사랑, 그리고 나눔의 문화를 발견했어요. K푸드 열풍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가 인정받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기사가 발표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온라인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쏟아졌는데 대부분 제 솔직함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문화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이런 기사를 써줘서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민준 씨가 연락을 줬는데 제 기사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됐다는 거였어요. 박 여사님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지 한 달 후, 저는 맨해튼의 새로운 한식당에서 라이브 쿠킹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채널의 새로운 시리즈가 된 테이스트 디스커버리의 첫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오늘의 게스트는 김 셰프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셰프로 뉴욕의 한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음식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됐습니다. 김 셰프님이 재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의 핵심은 잘 익은 김치예요. 발효가 잘 된 김치일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라가 완전히 바뀌었네. 김치찌개 레시피 알려주세요. 한국 음식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직접 김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김 셰프님이 알려준 대로 참기름에 김치를 볶으니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이 냄새가 낯설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껴요. 육수를 붓고 돼지고기를 넣었습니다. 김 셰프님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찌개를 함께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이죠. 찌개가 끓는 동안 저는 시청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눴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죠.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김 셰프님과 함께 맛을 봤는데 정말 완벽했어요. 신맛, 매운맛,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맛이었습니다. 완벽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 한 그릇 안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랑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쿠킹쇼가 끝난 후 저는 시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 새로운 문화를 탐험해보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맛있는 인생의 비결이 아닐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싸주신 김치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김치로 간단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그 음식 안에는 박 여사님의 정성과 사랑, 민준 씨의 친절함,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한국 음식 사진들이 자주 올라갑니다. 팔로워들도 늘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국어 댓글도 달려요. 번역기로 읽어보면 고마워요. 잘했어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그 아름다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저는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서 라이브 쿠킹쇼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제 주방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고 고추장과 된장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문화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게 됐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시청자들에게 말할 거예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편견을 깨뜨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저는 한국에서 진짜 맛의 진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세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맛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울의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박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올 가을에 한국 음식 문화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갈 예정이거든요. 이번에는 편견을 가진 사라 윌슨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친구로서 말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계속 한국의 아름다운 음식 문화를 알려나갈 거예요. 제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를, 그 따뜻한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요. 이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술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